SK하이닉스가 60만 닉스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잭슨왕 CEO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나게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SK하이닉스는 6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원익 IPS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3천 원에서 8만 1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 기대감에 힘입어서 2027년까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간 준비했던 신제품 효과와 선단 공장 투자에 따른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11% 늘은 건데요.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인 3,252조 원의 55.4%에 이르면서 코스피 절반 이상의 규모입니다. 특히 강남 3구가 시가총액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2부 진행의 박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그래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우리 증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이렇게 들려오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나만의 맞춤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머니플로우 시작할 텐데요. 투자의 큰손들은 과연 어떤 시그널에 주목을 했을까요? 오늘 투자의 맥을 짚어주실 전문가죠. 기업공시연구소 권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반도체주가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이고 DB하이텍까지 지금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나 일단 뭐 지난 한 4거래일 정도 외인의 주도 안에서 일단 수급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소폭 좀 반등하게 된 계기. 이 부분은 크게는 뭐 AI 버블론들은 좀 재차 이어지고는 있지만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셧다운 우려감들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11월 12일부터 15일 기간 안에는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굉장히 좀 높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나온 뭐 속보 내용들도 보면 민주당의 일부 중도파가 일단 셧다운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일단 뭐 찬성표 좀 예산안에 대한 찬성표를 좀 던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의석의 과반을 좀 차지하고 있지만 일단 뭐 해당되는 임시 예산안 일단 통과 부분들은 60표를 좀 획득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4표에서 많게는 한 10표 정도의 이탈표들을 좀 되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여부보다는 좀 단발성으로 좀 끝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증시에 좀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0.7%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한 1.2%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은 점진적으로 셧다운이 해소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일부 주도주가 좀 쉬어갔던 수급 공백을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 안에서에 대한 흐름이 좀 나타내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2거래일간의 흐름들은 전체적인 어떤 지수 조정 그리고 종목 조정들을 같이 받아둔 상태인데 오늘은 코스닥 지수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덜 반영되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수급 반등세가 현재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기대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난주와는 달리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를 더 중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머니플로우 주제 살펴볼 텐데요. 머니플로우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금반지로 불타는 가을장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반도체 지금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삼성, 하이닉스, HBM4 샘플을 받았다는 소식이 네. 전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양사가 고른 그 수주를 받을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네. 혹시 수주 쏠림이 나타난다면 주가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랑 앞으로도 지금 매수 기회가 지금인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보면 반도체 섹터가 AI 버블론, AI의 고점론들이 나왔던 시점이 갑자기 좀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뭐 작년도 하반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네. 엔비디아가 연일 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도 재차 좀 강조됐던 부분들, AI의 고점론, AI의 버블론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고 났을 때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욱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전에는 단순한 막연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면 현재는 수치상으로 대입해 볼 수 있는 기대감들, 특히나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인 KPX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고 오픈 AI의 경우에도 지금 확보된 수주 물량들이 아직 뭐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한 530조 규모인데 여기서 선행돼서 움직여질 수 있는 어떤 투자 규모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이 부분을 뭐 모두 다 맹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은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AI 칩에 대한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확장세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HBM4에 대한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었죠. 4분기부터 HBM4에 대한 부분 양산 시작한다라고 했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지금 HBM4에 대한 샘플 출하가 좀 완료됐는데 현재 이 출하가 좀 완료된 모델들은 HBM4 12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HBM4 16단 이상의 이제 모델군들이 도입이 좀 될 텐데 일단 시초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HBM4에 관련된 콜 테스트를 동일하게 좀 승인을 받게 된다면 내년도 공급 물량에 대한 비중, 전체적인 어떤 점유 비중을 SK하이닉스가 한 50에서 한 60% 정도를 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0%, 마이크론이 20% 미만 정도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기적인 수율 그리고 이후의 수율량이라든가 수율의 안정화라든가 가격적인 어떤 인하 요건들이 추가적인 어떤 경쟁 요소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모멘텀 내년에도 좀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 다만 HBM4에 관련된 수요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D램 그리고 낸드 메모리의 가격 상승분들이 4분기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지금 트렌드 포스가 전망했던 부분들이 20%에서 30% 정도 되는 가격 상승 부분인데 어제 전일 종가로 봤을 때 D램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한 6% 정도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정치보다 좀 높게 나타내준다는 부분들은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더욱더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D램의 쇼티지 우려감들이 재차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캐펙스 투자 기조를 공격적으로 좀 가져가기보다는 HBM에 관련된 어떤 이 증설 투자는 현재 좀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증설 투자 계획들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가격의 상승 요건과 좀 맞물리면서 재고가 좀 부족해지는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형성들이 내년도 슈퍼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수급 노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이 매수액이 좀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크게는 좀 단기 이탈된 금액들은 좀 크지만 일단 뭐 9월부터 이어졌던 전체 매수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최근에 뭐 매도세 부분들은 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정도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수급 이탈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급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쭤볼 텐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21선이 흔들릴 때 주간 단위로 3%를 상승하기도 했고 이게 경고했잖아요. 많이 흔들렸을 때. 근데 오늘은 다시 또 61만 원 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 배터리, 반도체 등이 다 가능한 이 삼성전자 이게 하이닉스보다 수혜가 커지면서 탄력을 더 이끌 수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수급적인 기조가 전체적인 뭐 반도체 업황 하나로만 내년도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를 만들 것인가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사의 이 실적 추정치를 보면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SK하이닉스가 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0조였는데 네. 최근 뭐 리포트 100만 원짜리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이 73조까지 나왔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가 이번 3분기 10조 원을 좀 돌파를 한 것이죠.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를 좀 달성한 것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40조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73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수치 반영들이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일단 주가의 상승 여력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가치 반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논리로 좀 대입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76조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구형 메모리라든가 레거시 부분에 대한 메모리 그리고 낸드의 가격 상승분을 좀 모두 다 감안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캐파를 다 감안했을 때는 76조보다는 좀 크게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업데이트 커버리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80조 원 중반 또는 후반까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나 2021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조에서 영업이익 51조가 좀 최고치였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크게 웃돈 수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뭐 가전이라든가 로봇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순수하게 반도체에 관련된 이익 기조만으로도 충분하게 외형 성장을 이뤄간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수급적인 차이점이 좀 있다면 역시나 뭐 SK하이닉스는 외인이 거의 한 13거래일 연속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11월 기점으로 보면 3조 9천억 정도를 SK하이닉스가 좀 매도를 했는데 외인이 매도를 했는데 1조 9천억 정도 기간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외인의 매도세가 한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기간이 858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인 중심의 매수 전환이라든가 수급 전환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래일간의 외인의 어떤 매수세들에 대한 총량들을 보면 한 3천억 정도에 대한 유입량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급 반등은 외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주가가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주에 대한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유명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외인에 대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투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현재 국내 증시 비투도 26조 가까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자금마저도 이제 반도체에 쏠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비투의 반도체 쏠림 현상, 급락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그럴까요? 일단 일단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11월 기준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정도가 좀 되고요. SK하이닉스가 2조 3천. 그러니까 합산을 해보면 한 4조 원이 좀 채 안 되는 금액을 일단 개인이 좀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레버리지가 좀 반영이 되면서 신용융자를 좀 통해서 일부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SK하이닉스가 11월 초 기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가가 좀 단기간 급등함에 따라서 뭐 신용 거래가 좀 제한이 좀 됐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봤을 땐 전체적인 어떤 개인 물량을 모두 다 레버리지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좀 신용장교의 규모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에서 한 25조 8,700억 정도 좀 추정되고 있는데 작년 6월에서 7월 규모가 32조예요. 그러니까 32조에 대한 신용 최고치보다는 현재는 좀 낮아진 상태다. 다만 주가의 어떤 괴리를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상승폭이 좀 크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신용장고의 수치가
수급적인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증시예탁금에 대한 거래 비중들이 80조 원대 중후반을 현재까지 형성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90조 원을 좀 명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뭐 가격 조정 구간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전일 종가 기준에서 한 1조 3천억 정도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수금이 좀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 해당된 자금이 거래대금으로 좀 유입됐다라고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수의 어떤 조정 부분들은 개인의 상당한 거래 기여를 좀 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개인의 매수가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신용잔고의 수치가 증시에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만 해도요, 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7조 원 정도의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긴 네. 했잖아요. 이 자금이 반도체에 또 쏠려 있긴 한데 이 움직임으로 반도체만 랠리가 끝날지 아니면 시장 단기 악재가 확대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에 대한 거래 동향들을 봤을 때 일단 반등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난주 흐름을 보면 월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난 이후에 한 2거래일 정도 약세가 있었고 하루 정도 반등을 좀 했지만 종가 기준에서 모두 다 반등한 것이 아니라 저점에 대한 반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내 다시금 좀 이전 저점을 좀 더 깨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초에 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시초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는데 일단 뭐 상승 출발을 좀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수급적인 어떤 반등 요인이 좀 됐다라고 좀 표현이 좀 되고 있고 여기서는 뭐 셧다운에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가 좀 된다면 전반적인 어떤 투심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12월에 대한 금리나 가능성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리고 뭐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가 해소가 좀 된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성 있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종료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까지 일부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좀 나쁘긴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중소형주에 좀 더 집중이 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 개별 종목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코스닥 안에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일단 뭐 상승 종목 수는 좀 많지만 상승 탄력도는 대형주에 비해서는 좀 다소 좀 떨어진다는 그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장에서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수급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흐름을 알려주셨고요. 또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를 좀 위주로 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종목 좀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는 원인은 11월 3일 63만 원이라는 이제 신고가 경신 이후에 최근의 수급 기조를 보면 다시금 RSI 지표 과열권에서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6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자 하는 재차 유입되는 수급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이전 고가였던 63만 원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외인의 차익 매물이 좀 확대되고 있는 점들은 좀 아쉽지만 기관과 개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유입들이 상방을 좀 이끈다는 점 상대적으로 현재는 신용거래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증시가 더 낙폭 안에서도 오히려 신용잔고에 대한 영향도가 수급적으로는 좀 더 이점을 좀 갖는다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종목에서는 뭐 테슬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단기 과열권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좀 됐습니다. 해당에서는 뭐 최근 지난주 동조된 수급 흐름 때문에 같이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 현재 7.7%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의 일단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 관점 여기도에서는 뭐 증설 투자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단순한 순환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일단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증설 투자라는 부분들은
선단 공정에 대한 장비주, 특히나 전공정 장비주들의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가스페이지 애칭 장비라든가 뭐 테스가 좀 보유하고 있는 공정 장비들에 대한 유입량들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좀 많은 수주 성과를 좀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4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테스에 대한 매수 관점과 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지주사주 더 오를까라는 주제인데요. 안 그래도 오늘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주가 굉장히 핫했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들려오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법안이 처리가 된 이후까지도 이 지주사주의 정책 모멘텀이 이어질까요? 네, 오늘 상승했던 요인들은 사실상 뭐 대형주의 수급 반등 요건보다는 일단 일정 기대감들이 좀 남을 것 같아요. 13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일단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세부안을 좀 확정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원안이 지금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현재 하는 2천만 원을 좀 초과하게 될 경우에 6%에서 최고 세율이 45%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시의 유동성이라든가 증시의 어떤 배당 성향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뭐 분리 과세라는 어떤 이 정책 카드를 좀 꺼낸 것이고요. 이게 정부안이 최초로 한 최고 세율 한 3,500만 원 정도 좀 35%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대입해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가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한 종목이 한 50개 종목들밖에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단 뭐 세율이 35%라는 부분들이 뭐 실효성 관점에서 대주주들의 어떤 이해관계는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 성향에 대한 유도를 위해서는 최고 세율에 대한 인하 가능성들에 대한 목소리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내용들은 25%에 대한 어떤 확정안들이 이번에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한 25% 정도로 좀 적용을 한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에 대한 감세 효과가 좀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최대 주주를 좀 중심으로 한 이 배당 정책에 대한 어떤 확대 부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배당 결정안건이라든가 배당의 유도 관점에서 긍정적인 정책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좀 다루는 3차 상법 개정안과는 좀 다른 결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익이 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좀 낮추거나 또는 배당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갔던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사내 유보율은 굉장히 좀 높은데 배당 정책들의 관점에서 인색했던 부분들이 일단 뭐 감세에 관련된 카드를 통해서 상당한 어떤 배당 정책들을 좀 유인해낸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수급 기조는 배당 성향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뭐 지주사라든가 증권사, 뭐 은행주들에 대한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주사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과 지금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주사 중에서요, 그 주가가 극명하게 온도차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올해 들어서 10개월간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27%가량 상승한 반면에 이 세아 제강지주는 20% 가까이 내리막을 탔어요. 근데 이렇게 경우에 3차 상법 기대감 속에 이 지주사 속 옥석 가리기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주사라고 해서 모두 다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익이라는 것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결손금이 없고 계속해서 단기 순이익을 좀 내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그 이익 규모가 계속해서 누적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해당되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거나 또는 자사주를 사서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현물로 좀 배당을 하는, 현금으로 좀 배당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부분들은 뭐 총주주 환원율 안에서는 뭐 자사주에 관련된 소각 부분들, 취득 부분들 좀 포함이 되고 있고 일단 뭐 현물 배당에 관련된 내용들 좀 포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자사주에 관련된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는 이익 기조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의 이제 주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소각 부분들은 아직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강제 소각을 좀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간을 두고 좀 일부 비율을 좀 소각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아직까지 좀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좀 배당이라는 관점에서만 좀 해석을 해보면 이익이 먼저 선행해서 좀 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배당 성향 얼마만큼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좀 지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배당 성향이 좀 높은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배당을 좀 잘 주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세 효과라든가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수급적인 어떤 이점을 좀 가져오게 된다면 오히려 배당의 확대 관점에서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좀 꾸준히 배당을 해왔던 은행주라든가 증권업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이 조금 더 탄력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배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익이 나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 규모가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은행과 증권 쪽으로 한 번 더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정말 공포 수준의 장이기도 했잖아요. 외국인 매도에서 이 금융등의 전통 배당주는 그나마 좀 버티기도 했어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최고 세율 25%에 대한 가닥이 나왔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말 우리는 조금 더 편한 쪽으로 고배당주를 들여다봐도 될까요? 고배당주를 지금 접근해도 되는가 이제 이 관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랐죠. 그런데 해당해서 우리가 뭐 증권사, 그다음에 뭐 은행주, 지주사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면 특히나 은행주나 뭐 증권주의 경우에는 52조 고가에서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주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신고가 부근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배당 성향 하나만 좀 노리고 접근을 하기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배당을 갖고 좀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이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른 수급 유인으로 접근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좀 배당 성향을 좀 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좀 가져간다면 계속해서 뭐 주가 좀 크게 좀 밀리는 구간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했는데 항상 우리가 뭐 고배당주에 관련된 접근이나 뭐 관심은 항상 겨울철에만 좀 생각을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뭐 봄이나 여름, 뭐 가을 이전부터 주가에 대한 조정 양상이 좀 충분했을 때 배당 성향이 좀 높았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인 어떤 조정폭이 좀 큰 구간에 모아갔을 때 좀 시너지가 좀 나는 것이고 단기적인 어떤 고점 라인 안에서 단순하게 좀 배당 성향만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수급적으로 좀 리스크한 측면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배당보다는 일단 정책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뭐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정도의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만 보고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관점에서 뭐 은행이나 증권주를 조금 더 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좀 강했던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보다는 오늘 NH투자증권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증권주 안에서에 대한 수급도 대장주 또는 이 수급을 좀 주도하는 주체가 재차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주사 안에서에 대한 흐름도 역시나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제가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를 좀 단발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뭐 단순하게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배당 소득에 관련된 분리과세 요건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전 지주사의 이제 다른 측면들 관점에서 전 CJ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3분기 실적의 어떤 컨센을 좀 하회했던 아쉬운 실적을 좀 보였지만 올리브영의 성장세 부분들 특히나 2024년도 기말에 올리브영의 장부 가치 평가가 한 550억 정도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 전체적인 올리브영에 대한 시장 가치를 7조 원으로 좀 환산해 보면 이 부분이 향후에 합병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의 CJ의 외형 확장 관점에서는 시총에 상당한 좀 반영은 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저평가가 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자사주 비중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주주환원 정책에 다소 좀 인색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으로 인해서 일단 고점의 최고세 뭐 45%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좀 깎인 25% 정도에 대한 최고세율 부분으로 좀 인하가 좀 된다면
배당 성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올리브영에 대한 이익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는 점들 좀 감안해 봤을 때 CJ 자체의 어떤 배당 성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셨기 때문에 CJ의 경우에는 지주사 가치 안에서 향후의 합병 기대감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좀 매력적인 접근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특징주로 CJ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은 아쉽긴 했지만 이 올리브영에 대한 성장세 기대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CJ의 모멘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장 마감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 마감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 확인하셨고요.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리플레이 시간인데요. 한 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은서 경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벤츠까지 품으면 어디까지 오를래라는 주제인데요. 삼성과 이 벤츠의 만남에 업계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한국을 찾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올라 켈레니우스 회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죠. 이번 방문,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전자장치, 즉 전장 시장의 새 판을 짜는 빅딜 회동이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미래차 핵심 부품의 3대 축을 두고요.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벤츠는요,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제품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삼성 SDI도 그 흐름에 함께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뿐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까지 삼성의 전장 삼각편대가 벤츠와 맞물릴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만약에 이번 회동이 정말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진다면요, 이 삼성 SDI는 BMW와 현대차에 이어서 벤츠까지 이제 글로벌 완성차 3사와 모두 손을 잡은 유일한 배터리 기업이 되는 건데요. 2009년에 BMW의 첫 배터리를 공급한 이후에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차세대 각형 배터리 협력, 그리고 이번 벤츠와의 연결까지 전기차 생태계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제 완성차 CEO 네트워크를 기술 성과로 연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회동에는요, 최주선 삼성 SDI 사장과 이청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도 함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삼성의 핵심 역량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이 벤츠 입장에서도 고성능 배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합 협력을 통해서 이 미래차 경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글로벌 협력의 중심에는요, 단연 기술력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요, 올해 연구개발비로만 7,044억 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R&D 투자는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도 큰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R&D 투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3분기 누적 적자가 1조 4천억 원을 넘었지만 오히려 투자 더 늘렸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의 연구개발비 추세를 보면요, 2021년 8,776억 원에서 2022년 1조 764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뒤에요,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모멘텀에 좀 초점을 맞춘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술의 중심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하죠.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써서 폭발 위험은 줄이고 또 에너지 밀도는 기존보다 약 40% 정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작고 더 오래 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라는 건데요. 삼성 SDI는 BMW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또 하나의 기술, 바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인데요. 이 기술로 만든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는요, 내년 1월 CES 2026에서 최고 혁신상도 받게 될 예정이죠. 무게는 절반인데 출력은 2배. 이 팹리스 기술 덕분에 발열은 줄고 또 충전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삼성 SDI의 열전파 차단 기술로 이 한 셀에 문제가 생겨도 옆으로 번지지 않는 거죠.
결국 이번 벤츠 회동이요, 단순한 고객 확보를 넘어서 삼성 SDI의 차세대 기술이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에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발판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배터리는 삼성 SDI,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는 삼성전자까지 이 삼성의 전장 삼각편대가 벤츠와 결합할 경우에는요, 자동차를 넘어선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요, 이 삼성의 기술력이 벤츠의 고급차 라인업에 녹아들면 양사 모두에게 좀 시너지가 될 거란 분석인데요. 벤츠는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배터리를,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전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삼성 SDI는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요, 내년에는 기술력에 기반한 실적 회복의 바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의 바람과 기회의 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이 바람이 잠깐의 돌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산업 전반의 추세로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프리미엄 3사와 맞잡은 삼성 SDI입니다. 내년 실적 바람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